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학집 43페이지 보세요. 자, 43페이지는 3절 거미집 이론이다 소리인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거미집 이론이 있어요. 자, 거미집 이론은 이제 당초에 에티케라는 학자가 이제 논문 형태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 자체는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 지금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 상품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가격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초 에티켓은 논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농산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럼 농산물도 때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럼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부동산에 어때 접목시킨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부동산도 착공성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 거미집의 가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미집도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가정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반응한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 참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은 어떻습니까?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기간 늦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현재의 공급 또는 공급량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것인가? 바로 전기의 가격에서 결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급은 한기간 늦게 반응한다 그랬죠? 따라서 현재의 공급량은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음 기회에 공급 또는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공급은 한기간 늦게 반응한다. 이걸 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그런데 초겨울입니다. 이때 대관령에 한파가 굉장히 심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배추 출하가 안 됩니다. 배추가 안 돼서 김장을 해야 되겠는데 배추가 안 되니까 저희 동네에서요. 이마트에서 배추 한 폭에 3만 원. 그럼 배추 한 폭에 3만 원이면 혹시 언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배추 한 폭에 3만 원 하면 언니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요자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반응한다? 그렇지만 배추 농사지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배추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함께 물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추 가격이 3만 원이니까 배추 못 사겠죠? 그래서 어때? 절대 배추 진짜 안 먹는 거죠. 깍두기만 먹는 겁니다. 그냥.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고추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고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수요자는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배추 농사진 사람들은, 고추 농사진 사람들은 내년에 고추 농사 더 많이 지었다. 다 함께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도 고추가 너무 비싸니까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빨간 김치 먹습니까? 안 먹죠. 맨 하얀 김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죠?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거미집으로는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거미집으로는 동태 이론의 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정태 이론이라는 게 있고 동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태 이론은 수용 모두가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가정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고 동태이론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자, 거미집으로는 공급 시차가 존재하는 가정이니까 정태이론입니까? 동태이론입니까? 동태이론의 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되 이제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학계에서도요. 거미집이론 여기에서는 명백히 갈려 있는 겁니다. 갈리는데 사실 에티켓이 논문 썼을 때는 농산물 대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도 공급이 시켜주니까 적용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거미집은 부동산에 적용이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한 하나의 어떤 학계가 있어요. 라인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한 라인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 거미집은 거지 같은 이론이다. 예, 적용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 라인이 있어요. 완전히 갈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갈려있다. 그럼 저도요, 대학원 다니면서 학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책을 읽는 학자라고 자부하는데 저는 그럼 이쪽 라인일까요? 이쪽 라인일까요? 저는 이쪽 라인이어서 거미집은 거지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다른 데 가서는 거미집은 강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예. 거지 같은 이론인데 왜 강의합니까? 안 한다. 나 중개사 가지고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다. 저는 이제 거미집은 어떻게 하냐? 썩은 동태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 이론이다. 지금 이거 연상하시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꾸기 하니까 정태 이론 이렇게. 이미 출제됐죠, 말 바꿔가지고. 그렇죠? 함부로 못 찾습니다, 이걸. 그렇죠? 기억하세요. 썩은 동태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이쪽 라인에서 학교로 문출제하면 반드시 내겠지요. 그렇죠? 이쪽 라인에서 출제하면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는 이야기 안 낸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내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냅니다. 네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동태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하튼 거미집이론의 유형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세 가지인데 이제 수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형, 그리고 발산형, 순환형이다. 처음 모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형. 자, 다음은 발산형, 순환형.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수렴형이라서는 말 그대로 수렴한다냐, 수렴한다. 그럼 어디로 수렴하니까? 균형으로 수렴한다. 그럼 균형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발산형에선 균형으로부터 발산단이 뭡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탈 발산한다 생각하시고, 순환형은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그럼 제자리는 뺑뺑뺑 도는 게 어떤데? 순환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립니다. 따라서 그리지 마시고 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자, 수요선은 이처럼 우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수선은 이처럼 이제 우사하는 모습이다. 그럼 수요 후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죠? 따라서 당초 균형 가격은 P 스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해서 P스타라는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공급량은 이 크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P스타라는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결국은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수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초과수. 그럼 자, P스타라는 가격에서는 어때? 사고량은 이 크기예요, 이 크기. 사고량은 수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된 양은 이 크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수요선은 얼마큼 지불을 이용해서 것인가. 결국 어때? 수요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가격이다 이야기야. 가격. P1 이걸 지불을 이용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공급자들은 P1의 가격에서 한 개 늦게 반응하니까 다음 기회 물량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 기회 물량 결정하는데 이 가격에서는 공수가 만난 점에서 양, 이 크기가 어때? 다음 기회 물량이 되겠지요. 이거 결정하고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완공이 돼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이 크기만큼 뭡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초공급이 되겠죠. 초공급이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P1이란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공급량 이 크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얼마큼 지불을 용이냐? 바로 수요성과 만나는
수역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P2. 예, 이걸 집어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P2는 가게에서 공급자가 다음 게 물량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때는 공수가 만난 점에서 양이 되겠죠. 이 크기의 물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지 이 크기의 물량 결정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완공해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크기만큼 그만큼 수요량이 더 많은 거죠. 초과수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이제 밑에 보세요. 초과수요다. 초과수요. 이로 인해서 가격이 어때? 폭등했습니다. 폭등해서 다음 초과 공급 가격이 폭락했네요. 다음 초과 수요 가격이 어때? 폭등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때? 균형으로 접근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균형으로 접근하니까 이 모형이 바로 뭐가 됩니까? 수렴형이 된다. 그 이야기 수렴형.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마치 어때? 우리가 이 모습 보니까 거미가 어때? 집을 쳐놓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거미집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거미집 이론 모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톤 수리는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형은 바로 뭡니까? 수렴형이잖아요. 그럼 수렴형이 되면 조건이 있다. 조건인데 보세요. 당초 수역선과 공선 기울기랑 비교해주세요. 수역선, 공선, 기울기 비교하면 어디가 더 완만합니까? 수역선. 그렇죠? 그럼 수역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야기는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검집 이런 모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렴형이 된다. 그래서 딱 세 글자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외워버리자. 어떻게? 자, 수, 탄, 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수탄수.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어떤 모양입니까? 수렴형이 된다라는 거죠.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그럼 반대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 뭐가 됩니까? 발산형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공탄발. 다음 수요 공급의 탄력성 같으면 뭐가 됩니까? 순환형이 된다는 거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딱 세 글자만 기억해버리자. 어떻게? 수탄수.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야. 그럼 반대로 발산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탄수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되는데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인 이야기는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이걸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다는 이야기 되겠죠. 다음은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입니다. 우리 배웠죠? 수요는 절대값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공곡선 기울기의 값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탄력질수록 기울기 값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작아진다. 우리 배웠죠? 자, 보세요. 탄력성과 기울기 값도 어떤 논리 성립합니다. 탄저, 비고 이 논리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값이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 그럼 어때?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에서는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어때? 더 적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서 우리 어때? 기울기값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다음은 반대로 이제 수요의 가타성보다 공급의 가타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다. 발산형이 되겠죠? 다음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선 기울기의 기울기값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탄력적이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발산형이 되겠다는 거죠. 다음 수요의 가타성과 공급의 가타성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순환형. 다음 수요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선 기울기의 값이 같습니다. 뭐가 됩니까?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조건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미줄의 의미, 가정, 유형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고 여러분 요약집 4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요약집 44페이지는 중간쯤에 보충해서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에 제가 이 내용을 넣어드렸어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비교다 넣어드렸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수렴형 옆에다 딱 세 글자 적어놓자. 어떻게? 수탄수.
동그라미 1번. 자, 수렴형 옆에다가 딱 세 글자 적어놓자. 수탄수.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인 뭐가 되는 겁니까?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아래 예제 한번 살펴드립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부등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를 따른 각 시장 모형 형태는 묻고 있지요. 근데 주어진 조건이니까 어때? 기울기의 값이 나와 있네요. 그럼 결국 기울기의 값을 비교해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찾아봐라 그 얘기지요. 먼저 A시장입니다. A시장 잡으세요. 수역선의 기울기는 항상 어때? 절대값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기준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절대값 기준이다. 자, 그럼 얼마입니까? 0.8이 되겠지요. 다음 공선 기울기값은 얼마입니까? 0.6이에요. 그럼 0.8, 0.6 뭐가 더 적습니까? 0.6이 더 적잖아요. 그럼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뭡니까? 탄력적. 그럼 어때? 이제 A시장은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할 수 있겠죠. 공급이 더욱더 탄력이니까 공탄발 뭡니까? 발산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발산형. 다음 B시장 봅시다. 자, 수역선 기울기 절대값 기준이었죠? 얼마입니까? 0.3. 자, 공선 기울기값은 얼마입니까? 0.3 같네요. 그럼 기울기값이 같으면 뭐가 됩니까? 순환형. 기울기값이 같으면 자, 순환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C시장입니다. 자, C시장은 수역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0.6이 되겠지요. 0.6. 네, 기울기 절대값은 0.6이 되겠고, 다음 공선 기울기값은 얼마입니까? 1.2네요. 그럼 0.6, 1.2 뭐가 더 적습니까? 0.6. 이게 더 적잖아요. 그럼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 그럼 C시장은 뭐가 더 탄력적입니까?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요가 더욱 다르니까 수탄수 뭐가 됩니까?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렴형이다. 그래서 이제 A는 발산형, B는 순환형, C는 어때? 수렴형이다. 이렇게 사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딱 세 글자 뭡니까? 수탄수. 이거만 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면 발산형. 그 수요 공급의 탄력 같은 어때? 순환형이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기울기값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때? 적을수록 탄력적이 된다. 기울기 적을수록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수요는 뭡니까? 절대값 기준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이분도 다 맞춰드린 거예요. 어때? 내용이 평이하죠? 여러분이 몇 차례 반복성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부동산 시장론이다. 소개인데 출제해 봅시다. 최근 5개월 동안 역시 안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고 대체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고 있다. 지난 시험 한 문제 나왔고 여름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출제가 되라 예상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출제 빈도 봅시다. 그렇죠? 자, 우리 요약집 1절부터 3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대체로 때 중에 동그라미가 많네요. 이 얘기는 경우 쓰니까 특정 파트에서 집중도 나온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수험 전략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의 의의 및 특성이다. 소개인데 1번 챕터 의의 및 기능을 살펴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시장이다 그러면 원래입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에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재화가 부동산이면 뭐가 됩니까? 부동산 시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기능을 배우시고 나서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입니까? 지역적 시장입니까? 지역적 시장이다. 쓰겠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즉 국지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에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거 뭐 때문입니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의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니까 이 지역을 이제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본다면 이때는 뭐다 보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동산의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일정지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어떤 성? 부동성 때문이지요. 다음, 추상적 시장에서 구체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도 부동산 때문이지요. 다음, 여러 가지 특성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양고래 1번에 동그라미 3번 지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 2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기능 나오면 뭘 떠올리지 않습니까? 역할. 그래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만약 시장이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 정도만 이해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환하게 된다. 그럼 가장 대표가 뭡니까?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도 시장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없다면 교환이 이룰 수 있어요? 없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시장은 우리에게 이제 교환 기능을 수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은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간. 그럼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공간을 거래한다. 아시겠죠? 일동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라는 데, 이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를 잘 해봅시다. 파주에 만약에 SRT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SRT 역사가 들어서면 이 지역이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가 되면 당연히 이 지역에 오피스텔의 어때? 수요가 증가하겠지요. 그럼 이 지역에, 자 보세요. 이 지역에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오피스텔에서는 어떤 습니까? 초과 수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법칙에서 오피스텔의 어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품질도 어때? 조정이 되겠죠? 지금 양과 질 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다. 그래서 시장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내가 여기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가지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바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자가 어때? 이 땅을 빌려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사람이 이 땅을 어때? 빌려 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때? 이 땅의 용도가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도 어디 수행입니까? 시장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다섯 번째로 가격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통해서 가격이 때 창조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동일한 부동산도 거래시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창조된 가격은 파괴되고 또 새로운 가격이 나온다는 이야기. 어디서? 시장을 통해서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림 하나 또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Y축은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다. 먼저 우리 매도자 입장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매도 입장에는 처음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싸게 팔려 합니까? 비싸게 팔려 합니까? 비싸게 팔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안 팔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에 따라서 어때? 가격을 서서히 낮춰간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시점에서는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안 주면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겠죠?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 따라서 매도자 제한하는 가격은 최소 가격이 됩니까? 최대 가격이 됩니까?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소 가격
즉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수일자에서 합시다. 그럼 매수일자에서는 처음에 싸게 살려고 그랬겠죠? 싸게 살려고 그랬죠? 싸게 안 사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가격을 높여간다냐. 이게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 된다. 그럼 매수자는 어때? 이 시점에서는 최근 여기까지는 지불을 용의가 있다냐.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최근 여기까지 지불을 용의에 따라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바로 뭡니까? 최대 가격, 즉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때 매수자, 매도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이나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 모두가 주관적인 가격이 될까요? 객관적인 가격이 될까요? 주관적인 가격이죠. 본인이 제시한 거니까 주관적인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이 점이 있네요. 이 점이 어찌 보면 최초 균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이 점을 기면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을 어때? 상한선합니다. 다음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을 하한선한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결국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창조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어딜 통해서 됩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정보를 얻을 때 어디 찾아갑니까? 시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부동산 시장은 교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죠.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다. 토지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47페이지예요. 47페이지는 시장의 특성이다. 소리인데 별표 딱 3개잖아요. 3개지만 시장로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된 파트가 여기입니다. 이게로 그만큼 시장로에서는 여기저기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 소리였죠. 특성 뭡니까? 특별한 성질이다. 이 뜻이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자들은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뭡니까?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일반 재화자들은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자들은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료가 그렇지 이분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먼저 양호로 1번 보세요. 양호로 1번 보시면 시장의 지역성이다. 국지성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시장은 지역적으로, 국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어떤 성답입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이 같은 특성에서 일정적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장의 지역성, 시장의 국지성,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안의 1번 보세요.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분시장이 되겠죠? 부분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업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는 이야기. 왜? 지역 간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럼 이때 초과 수요 상태라는 이야기야. 그럼 초과 수요는 사온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럼 누가 있어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시장의 중심은 누가 된 겁니까? 매도자. 다음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면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그래야 되니까 사온 사람. 시장 중심은 누구다? 매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매수와 매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수도 어떻습니까? 다수가 될까요? 소수로 한정될까요? 소수로 한정된다. 자,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는데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다수가 됩니까? 소수로 한정되니까 소수로 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4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할지라도 서울에 위치하느냐 파주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 왜? 시장 지역적으로 형성되니까. 또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자 파주 아파트 시장이다. 지금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파주에 어디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3번, 4번 내용이에요. 다음 5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뭐 때문에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6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서 시장 실패 발생할 수 있죠. 이번은 정책표에서 더 구체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제시장에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은 양보로 2번이에요. 양보는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어때?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걸 해서 시장의 추상성, 구체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양수는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뭡니까? 시장이 자꾸 분화된다. 시장의 분화 현상, 세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분화될 것인가? 지역별로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동일한 지역이랄지라도 또 유형별로 즉 용도별로 또 시장은 분화된다 할 수 있겠죠. 지역별로, 용도별로 분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주의 부동산 시장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시장 아닐 수 있잖아요. 다음은 이제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용도랄지도 권리 형태별로 시장은 또 어때? 분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파주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어때?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 나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처럼 지역별로, 용도별로 권리 형태별로 어때? 분화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이것에서 우리가 수급 조절의 혼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부동성. 자, 이래서 지역 간 수요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다음 부증성. 그래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개별성. 모두 달라서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지요. 워낙 비싸다 고가성, 오래쓰는 내구성 등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이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합니다. 급증하면 이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시켜서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신규 공급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급증 수요를 신규 공급에서 곧바로 뒷받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수요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수요는 급증한데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뛰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다. 이러면 가격이 왜곡된 양이 무슨 뜻입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면 가격은 왜곡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격 왜곡이 나타난다. 이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계는 신규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럼 당연히 단계는 신규 불가능하니까 가격 현상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신규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신규업이 가능하니까 초과이윤은 존재합니까? 소멸되는 겁니까? 소멸된다. 그럼 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단기란 이야기, 단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발생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요. 부동산 상품은 표준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이를 우리가 이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처음 상품을 표준할 수 없는 건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표준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죠. 처음 상품을 표준화하거나 규격화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따라서 일반 제조에서 대체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또한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처음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도매상 들어보셨나요? 어제 제가 혼났습니다, 모학원에서. 들어봤대요. 그분 설득시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언니 들어보셨는데? 못 들어봤죠? 왜 대답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아파트 도매상 못 들어보셨다는 이야기예요. 땅 소매상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제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이것도 결국 뭐됩니까? 개별성이란 특성상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다음 7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럼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거래가 어때? 은밀히 이루어진다. 거래 은밀성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사실 이제 부동산 거래가 어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제 개별성 이 특성으로 인해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불투명하겠지요. 또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서 불합리하게 형성된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정보 취득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정보 탐색 비용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 세 가지는 B자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품은 표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표준성.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공개성이다. 그래서 B자를 좀 조심하시고,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뭡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품의 비표준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세 가지 모두가 어떤 성?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어때? 많다는 겁니다. 많다. 지금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어때? 가격 왜곡 현상 초래할 수 있겠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서 시장을 결국 어때?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때?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기한은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워낙 부담은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이처럼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고가의 상품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사더라도 덥석 사는 건 아니겠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팔더라도 쉽게 팔립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줄 상대방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워낙 비싼 상품이니까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할 수 있겠죠. 단기 거래 곤란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가 길어지니까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유동성, 환급성은 매우 낮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동산은 워낙 비싼 상품이다. 상품의 고가성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 돈만으로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좀 받고자 하겠죠. 이때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침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시겠죠? 결국은 금리가 상승 하락하느냐. 이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그럼 이 지역에 참여한 수요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워낙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 합시다. 부동산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어때? 함부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겠지요.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못하니까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평이하죠? 종료 맞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특성 이론에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다음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장 양면을 지니고 있다. 분시로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상품을 표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 내용을 알리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적 제한이 많다. 매매 기간 길어진다. 상품 워낙 비싸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이제 시장의 의의와 특성이다.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은 주택시장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죠? 2부부터는 말리근 정시로 다음 주 때 다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수용비는 관리선 탄력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탄력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난 시험 기준에는 무려 3문제나 출제 영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반복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꼭 복수 부탁드리고 경기변동 이론 그리고 시장론 일부를 말씀드렸어요. 이분들 대체로 평이한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좀 출제가 되니까 꼭 이분도 요약집 읽어보시면서 복습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복습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요약집 읽어보자 그랬죠? 이러면 몇 번 읽어보자 했어요? 2번, 3번 이상. 최소한 2번, 3번 이상.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자, 읽어보시면서 내 것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걸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